예, 송금에 대해서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송금 불산임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송금 불산임 항목 외에 송금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에 대한 불산임 항목을 리스트를 저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송금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금과 송금에 대한 불산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송금 불산입 항목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불산입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송금, 즉 송금과 비슷한 비용이지만은 어떤 것보다 일부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송금. 대송금이 뭡니까? 대송금에 대한 개념을 일단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송금.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 매출을 전체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송금, 손해에 대한 예상을 설정하는데요. 그러한 예상이 설정된 금액에 대한 송금 불산입. 주체권은 존재하니까 또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자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접대비 항목은 어떻게 돼요? 접대비 항목은 이 전체가 송금 불산임이 아니죠. 기부금 전체가 송금 불산임이 아닙니다. 과다경비 송금 불산임, 그 다음 업무 무관경비, 업무의 승용차, 지급 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요. 그렇죠? 접대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접대비가 가장 많은 송금 불산임 항목의 내역 중에 1순위입니다. 당곳 1순위. 그래서 일정한 한도까지는 송금이 되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법인 세무조정을 시행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접대비 명세서입니다. 이 접대비 명세서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으로 들어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접대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과도한 접대비는 결국엔 올바른 거래 질서를 해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접대비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자, 대송금과 대공불산입은 책으로 보면은 27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법인세법 2장에 가면은 이거에 대한 세세하게 자세가 설명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법인세 2를 듣는다면은 아마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송금의 송금불산임은 대송금과 대손충당금 챕터에서 보시면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거를 대송금이라 하고 송금에 산입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손을 설정할 때 명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채권이 발생하면 송금에 산입한다. 다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대손 송금을 산입하지 않는다. 첫째, 채무 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어떤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 이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법인으로 보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C라는 사람이 A에게 뭘 빌렸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A는 C에게 뭐가 있죠? 변제를 해야 되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C는 A를 믿지 못합니다. 왜? 돈을 안 갚을 수 있다 라는 어쨌든 전제를 깔았죠. 그러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A는 뭘 세우냐면은, 자, 채무 보증을 세웁니다. 안 갚으면은 내가 갚을게. 그래서 C는 대신 어떻게 A한테 돈 좀 빌려줘. 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채무 보증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A를 보증을 누가 쓰느냐? C한테 B가 채무 보증을 씁니다. 이렇게 채무 보증을 쓰게 되면요, 나중에 A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C는 B에게 뭘 청구한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그래서 구상채권이죠, 이게.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상채권을 어떻게 보면은 B는 그냥 보증을 썼을 뿐인데 결국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는 뭐다? 순자산의 감소한 거래를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회사의 직접적인 어떻게 돼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특수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뭐다?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송금 불산입. 자,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으로 손비를 계산한 금액. 결국에는 이것은 잉여금의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의 처분에서 비용화 시킨 거지 실질적인 비용이 아니다. 왜? 남은 돈을 갖고 처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할인 발행을 하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액면가액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손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부는 뒤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는 송금 불산입이 한데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법인세.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일정한 공과금. 그리고 벌금 과태료 체납 처분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벌금 과태료 체납 처분비인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과속으로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하면 과태료를 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물죠. 근데 이게 회사에서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회사 업무를 보다가 하다 보니까. 근데 회계상, 기업 회계 기준상 이 관련된 과태료의 비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준 비용이 맞아요. 비용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법인세법상 법률을 위반해서 나간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송금을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떤 거다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송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는 사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은 아마도 전체적인 이러한 그 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억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쨌든 세법을 이렇게 예외상을 둔 이유는 예외상을 둔 정확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의 평가 손실의 송금 불산입니다. 자, 자산의 평가 손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송금과 입금의 큰 원칙은 바로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송금과 입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평가 손실은 실질적으로 뭐다? 실현손익이 아니다.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실현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회적인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여 평가손실은 송금으로 인정하고 특수한 경우 인정되는 자산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하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은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아마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처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즉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은 하고 있지만은 그 범위에서 어떻게 하다? 100% 이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인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감가상각 범위만을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비의 송금으로 산입을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감가상각비의 송금 불산입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비로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에 송금 산입한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요, 저희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얘기했죠. 결산조정입니다. 신고조정 사항이 아니에요. 법인 자체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뭐란다?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한다?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분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6절에 가면은 감가상각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6절까지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감가상각법에 대한 정확한 송금의 손비에 계산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법인세 2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감가상각,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 뭐 지급이자, 업무의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실은 법인세법에서도 나열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한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법정 기부금은 어떻게 한다? 어떤 정도 기부금은 송금으로 산입한다. 그러나 이런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법에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액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를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기부금 챕터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이번 송금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것은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입니다.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어떻게 한다? 접대비에 민감한 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중 업무와 무관한 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적격 증명 서류가 미수치, 접대비를 하려면 접대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접대비에는 일정한 한도, 그 적격 승빈이 있더라도 일정한 한도가 되면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한다. 송금 불산입하면 결국엔 뭐래요? 입금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도가 존재한다는 거. 대부분 송금은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세금을 걷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도를 계속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접대비 한도액이 바뀌었죠.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과다경비. 자, 과다경비가 뭐냐? 다음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과다라는 거를 기준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기준에 부당하다는 건 사실 발생할 수 있겠죠. 특수관계인에게 일을 하지 않고 뭐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요, 사실 그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관계인에게 프랜차이즈,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데 이름은 공개가 안 됐어요.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자녀가 미국에 외국에 유학을 가니까 유학 비용을 그 법인의 돈으로 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인의 해외 지사를 만든 것처럼 해서 그 법인의 해외 지사에 그 자녀가 취업한 형태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결국엔 부당하게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결국엔 각 사업연도 소득에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합산이 돼서 법인세를 어떻게 된다? 납부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건비, 가장 많이 복리후생비도 우리가 많이 처리하죠. 그 다음 여비 및 교육훈련비, 그리고 공동경비,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계산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 법인과 업무에 관련이 없다는 거. 즉, 법인과 무관한 경비, 밑에 또 나오는데 법인의 무관한 경비와 어떻게 한다?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에 이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설명할 때 업무 무관 경비, 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요,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업무 무관 경비입니다. 업무 무관 경비는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니다. 왜? 법인의 목적과 관련 없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엔 다른 목적에서 쓰인 비용을 여기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에서 이번 학기에 4-6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책으로 보면은 저희가 약 324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꼭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돼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해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비용화시킨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한다? 업무용 승용차로 해서 비용화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업무용 무관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지급이자가 채권이 불명한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건설자금이자,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즉 결국에는 업무와 무관한 것,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한다.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다 업무 기관이 아니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 이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급이자로 인정이 되지만은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지급이자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 송금 불산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접대비, 대송금, 기부금,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어떤 중견기업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배우기 전에 업무 무관경비 이런 세세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책을 넘어가서,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넘어가서 그보다는 송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언지를 알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강론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책으로 보면 275페이지에 제가 송금에 대한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금에 대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송금을 세법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그 원칙 안에서 움직이고, 그 원칙 안에서 기본적으로 예외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격증비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적격증비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적격증빙이 장부상 존재해야지만이 이것은 법인세법상 뭘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송금에 대한 관한 몇 가지 원칙이고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기업회계 기준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은 그 처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증명하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용 거래를 했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했느냐, 세금계산서를 끊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과는 이번 시간에는 요 송금에 대한 것들이 원칙이 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송금에 대한 몇 가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과다경비, 업무 무관 경비,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송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제가 강의를 녹음하는 시간은 아마도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